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나의 소득은 그대로고 뭐 말 그대로 물가는 치솟고 일본에서 생각했던 게 낙수 효과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현상에서 일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의 일본을 우리나라가 답습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OECD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로 전망됐는데요. 네. 이렇게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OECD는 이제는 매년 6월과 11월에 이제 회원국의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과 9월에 주요 20개국이죠. G20에 대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이제는 1.5% 올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OECD가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3%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반토막이죠, 우리나라. 그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1.8% 제시했거든요. 이게 일본은 반대예요. 원래 예상했던 게 지난해 6월에 1.3% 예상했는데 0.5%포인트 정도 더 높인 겁니다.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긴축의 영향이 좀 가셔야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기업 소비자의 어떤 심리가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고루고루 좀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소비 둔화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요. 신흥시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이게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부작용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석유라든지 에너지 공급의 공급 차질 이 부분이 또 이슈죠.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식량 가격 상승이죠.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 끝나기 전까지 이 이슈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야지만 곡물가가 안정이 되겠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한 계속적으로 이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는 중국 경기의 둔화성입니다.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는 1월부터 7월까지 교역량을 봤더니 일단 20%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세계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그러면 뭐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일본은 역사적인 엔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은행은 아주 고집을 피우고 있죠. 네. 긴축은 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굉장한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모든 나라들이 사실 이렇게 막대한 통화량 풀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높여왔거든요. 근데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피면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자신감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뭐랄까요? 갈급함? 네, 이런 것도 느껴져요, 사실. 정책위원 9명이 만장일치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로 정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 기조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수출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엔저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 붙어서 사실 일본 기업과 과연 이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사실 게임 자체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엔화 예금이 이제 잔액이 좀 감소됐던 부분. 근데 잔액이 감소됐다고 해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엔화를 투자하는데 수요가 감소되기보다는 일단은 잔액이잖아요. 말 그대로 달러로 이제는 바꾸게 됩니다. 환산했을 때에 이 잔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그렇죠. 엔화는 절하되고. 네.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데 주의할 점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본 은행이 기조로 본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지 뭐 맹목적으로 그냥 엔화 예금 좋다. 뭐 엔화 투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해서 뭐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의도적인 엔화 약세 때문에 사실 일본은 한 가지 부작용은 사실 있긴 있죠. 네. 일본의 8월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면서 네. 장기 뭐 저성장 저물가에서 일단은 벗어날 조짐을 갖다 약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일본 경제가 부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급여 수준이 물가를 못 따라가서 서민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일본 관광객 때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이 줄었어요. 이것도 네. 역시 뭐 엔화 약세 때문이기도 할 텐데 네,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일단 일본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더니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한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2% 줬는데 그거보다 이제 상회했죠. 3.1%면 엄청나게 오르는 예, 거죠, 일본은. 그래서 예, 예.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 물가 오르니까 예. 이제는 금융 완화 정책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사실 일본은행이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기조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리가 목표치 2%에 달성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인 뭐 금융 완화 정책은 이뤄져야 돼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식품 가격이 9.2% 상승했고요. 휘발유는 7.5%, 숙박료가 1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 비슷해요. 물가 예. 오르는 거는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일본 정부는 이제 공공 물가를 잡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막 막대하게 예. 투자를 예. 해갖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그나마 20%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3%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드러나는 게 소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GDP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3분기 만에 이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쓸 돈이 없을 이유가 실제 임금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 그랬죠. 예,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나의 소득은 그대로고 뭐 말 그대로 물가는 치솟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생각했던 게 낙수 효과 기업의 실적이 확대되고 그러면 기업이 이제는 연봉 임금을 많이 풀 거고 그 임금 받아서 또 소비가 늘려지는 이런 낙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현상에서 일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현재 일본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일본을 보면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경제는 항상 우리나라의 그 나침판이 되긴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사실. 그래서 항상 먼저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부채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특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입니다. 네네. 일본의 고령화 추세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릴 것인가 이런 점 부분도 일본의 반면교사를 좀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죠. 일본의 이 저성장 구조 계속 오래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제가 이제는 안고 있는 숙제를 좀 제시한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부양 정책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고 좀 봐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렇게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 풀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풀어야 될 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대한 이슈는 완전히 사라들었고요.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한 번쯤은 늘려야 될 타이밍이기도 한데 재정 지출 전혀 늘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긴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2024년도 예산안 본다 그러면 R&D 투자를 줄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지출을 늘릴 때는 늘려줘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좀 민간에서 안 되니까 네네. 사실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고의 위협 속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찾아주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